1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여러 건의 재판거래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외교부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빼낸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정은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뒤에는 잇따라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손배소송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손배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입니다. 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지 등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입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일제강제징용 손배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해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3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오늘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김앤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 곽병훈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을지에 대해 법조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수십 년째 공사 중 그러면서도 지옥철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로 지난 주말 새로 개통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추가 개통 이후 첫 출근날 풍경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가 좀 지난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입니다. 9시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이지만 승객들이 끝도 없이 밀려 나옵니다. 9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서 방향 출발역이어서 그나마 한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종합운동장역에서 삼정과 석촌, 올림픽공원, 중앙보훈병원역까지 3단계 구간 8개 역이 추가 개통되면서 한갓진 종합운동장역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집이 염창역에서 지하철 이용하는데 평소에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장 개통됨으로써 더 복잡해서 지금 주위 사람들 다 걱정하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는 9호선 3단계 개통으로 인해 김포공항역에서 올림픽공원역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는 163%, 160명 정원인 열차 한량에 261명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호선은 지옥철로 불리는데 서울시는 2단계 연장 구간을 개통할 때처럼 승객이 15% 증가할 경우 3단계 객차의 혼잡도는 현재 163%에서 173%로 10%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옥철은 그나마 나았고 그보다 더 혼잡한 9호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8개 역을 추가 개통하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증편하지도 현재 내량인 1만 객차를 6량으로 증량하지도 않았습니다. 늘어난 이용객 수만큼 고스란히 열차는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운행 구간은 늘었는데 운행 객차 수는 그대로이니 배차 간격은 기존 4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오전 출근 피크 시간대엔 열차 곳곳에서 신음과 한숨이 터져나왔을 정도로 9호선은 혼잡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옥철 업그레이드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방안을 더 안 마련해주고 지하철이 연장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반발과 불편을 의식해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현재 내량인 일반 열차를 전부 6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 12월에도 내량인 일반 열차를 모두 6량으로 바꾸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슬그머니 한번 내놨던 대책을 지키지 못한 대책을 3단계 개통에 대한 새로운 추가 대책인 것처럼 대책이라고 다시 내놓은 겁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도 있었고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조금 모르고 일정을 짠 부분도 있었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지하철을 만들면서 도대체 파악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서울시. 그러면서 50년 동안 애꿎은 도로만 파 뒤집었다 엎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는 흑자 노선인 9호선이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배경엔 지하철 운영은 외국 자본의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가 있다며 서울시가 9호선을 직영으로 책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관리 주체를 갖고 있는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런 다단계가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서울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지금적으로 계속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지하철 건설. 시민들의 세금을 수십조 원씩 쓰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서울 지하철. 시민들은 오늘 퇴근길에도 더 심해진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각각 별건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오늘 소위는 언론에 공개됐고 국회 방송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하느냐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이원화해서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엄격하게 감시 통제하되 학부모 교비는 일반 회계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운영상의 자율성 이거를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에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는 건 유치원 비리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회계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게 왜 사유재산권 침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굳이 실효성이 없는데 회계를 분리시키느냐. 누가 개인재산을 부정해요? 근데 받을 건 다 받고 지금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비 유용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술에 만취해서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그 사건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피고인 A 씨는 올해 4월에 경기도 오산시의 노래방에서 네.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다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맥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병으로 목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 깨진 병으로 목을 찔렀으면 단순 폭행이나 뭐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나 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고 그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목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특수 폭행과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뭐 1심에서는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을 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도 있다. 그리고 심신 미약이나 상실 주장도 안 받아들여서 정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준 모양이네요. 네.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2부인데요. 여기 와서 이제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자백을 하고 그간 했던 무죄 주장 같은 것을 모두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항소 이유로는 양형부당,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것만 주장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받아들여서 원심의 형이 좀 무겁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통상 이렇게 1심에서 지고 난 뒤 항소심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뭐 잘못했다, 뭐 반성한다 하면 이렇게 깎아주는 게 보통의 경우인가요? 요새는 1심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또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1심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에 비해서 별다른 사실 변동이 없거나 사정 변동이 없으면 항소를 그대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로 일관성이 없는 전략, 일관성이 없는 변론을 하는 것을 드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바로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더 중대하게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이 너무 명백한데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뭐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뭐 항소심에서 아무리 형량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인정을 하고 반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가장 변호인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고 네. 딜레마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 2건 네. 정도를 진행하면서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 모두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주장했는데 뭐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항소심에서 국선을 선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뭐 네.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거듭해서 내고 네.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피고인도 고민스러운 일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 실형을 선고받아 있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일단 한번 무죄를 다퉈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저도 변호인으로서 가끔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이 사건 경우에 뭐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지 반성 전략으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건의 형량을 이렇게 절반 뚝 깎아주는 게 조금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장을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형사사건의 재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즉시 항고권 등 검사의 불복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의 사법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사법 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언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2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